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주식 비중,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제자리 가다가 또 저평가 형용으로 확대됐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걸 따라가리라 보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다음 달부터 투자 동행반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한번 해볼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제가 8월 초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안에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채권에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인가, 주식, 그 다음에 대체자산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런 각 변수를 전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요약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 3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N달러 환율이죠. N달러 환율의 가장 중요한 게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예요. 앞으로 축소되면서 N이 강세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은 달러 지수 떨어지고 엔화 강세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수 흑자 대폭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도 시간이 갈수록 원 가치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졌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하락 추세는 지속된다는 거죠. 특히 고용이 둔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최근에 3.9%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쯤에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는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초 주가가 급락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 부분 회복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9월 초까지는 여기서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4분기 특히 12월 무렵에 주시장이 아주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제 원칙은 이겁니다. 제가 경기 선행지수 등으로 경기 국면을 진단해가지고 지금 경기 국면이 어디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주식, 채권, 현금을 얼마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안을 한번 제시하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실 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이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우려한 게 최신 평양 경계라고 그래가지고요. 늘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특히 제가 쏠림 현상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좀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정하는데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10일, 그 다음에 20일, 이게 수출입 동향이 11일하고 20일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8월 초에 한번 해본 건데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35, 25%씩, 그 다음에 국내 채권 25, 해외 채권 5, 그 다음에 대체 10%, 현금 10% 이 정도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9월에는 저는 주식 비중 여러분한테 좀 더 늘리라고 권유할 것 같고요. 대신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 1일자에 자료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달 들어가지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특히 그 8월 초에 들어가지고 미국 뭐 경기 침체 가능성, 그 다음에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중동 사태 이런 거로 그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회복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뭐 미국은 뭐 어제 15일 기준입니다. S&P 500 나스닥이 이미 그 7월 30일 기준 넘어서 버렸죠. 탄력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회복 탄력도는 이번에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니케이 225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무려 이 그림들은 그 7월 31일을 100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8월 5일 날 폭락했었는데요. 빨간 막대가 8월 5일입니다. 일본 주가가 거의 20%나 떨어졌죠. 그런데 97.3으로 오늘 보니까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 특히 대만 주가는 이미 낙폭 전부 만회해버렸고요. 중국 주가는 미국 주시장에 거의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가 못 오른 탓도 있지만은 중국 주가는 거의 뭐 조정 별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5일 날 여러분한테 긴급 그 진단이라고 내드려가지고요. 이거는 그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주가가 저평가됐다. 주식 팔지 말고 기다리시고 뭐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7월 중순 이후에 미국 주가 중심으로 조정이 오고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도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예상보다 8월 2일, 5일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를 해놓으셨으면 이번에 상당히 좀 잘 대응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거 빨리 회복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OECD에서 우리 선행지수가 발표했죠. 근데 이게 작년 2월 저점으로 올 6월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OECD가 7월 거는 발표를 안 하네요. 7월 휴가철이라 아마 쉬는 모양입니다. 8월 거를 9월 초에 발표한다는 건데요. 9월 초에 발표할 때 7, 8월 같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의 OECD 선행지수를 한번 전망해 본 겁니다. 7, 8월은 약간 거의 정체예요. 그래서 주가도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9월, 12월, 11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됩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하고 보면은 OECD 선행지수를 따라서 움직인데요. 이게 계속 상승하면서 앞으로 우리 코스피도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를 판단해 보면은 지금 악장면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소비는 별로 안 좋은데 수출 중심으로 어떤 때는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ECD 선행지수가 다시 9월부터 조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연말까지 특히 12월에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기는 아직도 확장 국면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환율을 먼저 전망하고 그 다음에 금리 주가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데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 흔히들 선진국에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달러 인덱스가 정확한 표현이다.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쓰면서 달러 지수라고 썼더니 달러 인덱스가 옳은 표현이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로 바꿔져가지고 저도 달러 인덱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보면은 미국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좀 선행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도 거의 마이너스 0.6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실업률 축을 거꾸로 그려놔가지고요. 실업률이 이 그림에서 떨어진다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달러 지수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미국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리라 보고 있어요. 어제 그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으면 소매 판매는 소비의 일부분이에요. 이달 말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 이게 발표되는데요. 그때 보면 소비 증가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저는 2022년 10월을 정점으로 지금 하락 과정에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미국 경제가 뭐 연착륙한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었죠. 엔달러 환율이 한때 7월 그 3일날 162엔 갔어요.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한때 엔달러 환율이 162엔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뭐 168엔, 169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엔달러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죠. 일본 2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2분기 3.1%,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유로존보다 더 높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번 금리 인상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텐데요. 그래도 물가 상승이 오르면은 GDP 디플레이터가 계속 오르면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금리를 앞으로 인하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달러율이 떨어지고 엔화가 강세로 갈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강세를 가느냐. 이번처럼 그렇게 크게 변동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분간은 이게 뭐 148엔, 145엔에서 큰 변동은 적어도 12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 때문에 이번 같은 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엔화 가치 오르면 우리 원화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실질 금리 차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 차라는 것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실질 금리 차가 다소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 상승이 미국 물가보다 더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10월에는 저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중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 금리가 조금 더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와 미국 실질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요,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이나 엔은 강세로 갈 것이다. 원하고 엔이 누가 더 강세로 가느냐, 그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1대 9,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2.9%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것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예요. 연준이 더 중요시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올 이달 말에 7월께 발표되는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9월과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내리면 얼마나 내릴 것인가, 이건데요. 제가 소위 테일러 준축에서 미국의 적정금리를 추정해 봤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고 GDP를 예상해야 되는데요. GDP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3분기 2.0, 4분기 0.3,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앞서 전망해 놨습니다만 그처럼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전자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3분기에 4.2% 나오고요. 이게 급나가면서 내년에는 2%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적정금리 추정한 거하고 미 연준 금리 보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미 적정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방향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과거 같으면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이번 금리 올릴 때 조금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물가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실수가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미리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9월 FOMC에서요, 제 기준으로 보면 적정금리가 4.2%입니다. 지금 상한선이 5.5%니까요. 저는
0.5%포인트 충분히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리인데요. 자, 우리 물가 상승률하고 금리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특히 10월 무렵에는 물가 상승률이 1% 중반이에요. 아마 한국은행도 다음 주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4분기 물가 상승 1% 중반으로 전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KDI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달에 2.6% 했는데 2.5%로 약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연간을 2.6에서 2.4% 내렸어요. 특히 하반기 물가 상승을 전망해 놓은 거 보니까요. 2.0%입니다. 아마 3분기는 2.5%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가 2%라는 거는 4분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1.5% 안팎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상이나 KDI 예상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한국은행 이제 금통이 끝나고 통화정책 방향이 끝나고 오후 아마 2시쯤일 텐데요.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해보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분기별 경제 전망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은 아마 4분기 물가 상승률을 저하고 비슷하게 전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리는 또 한 단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채권 수익률이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10월에 물가 상승이 만약 1.5% 안팎으로 떨어진다면은 금리는 아마 2% 중반, 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최근에 2.9%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2.5% 안팎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은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저는 10월까지 보면은 채권 투자에서 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결정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금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유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앞서 제가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은행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 적정 기준금리 추정해 보면요. 3분기 2.5, 연말 가면 2% 안팎까지 떨어져요. 기준금리가 지금 적정금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예요. 아직 물가가 소비자 물가 2%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2% 확신이 들면 금리를 내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4분기 물가 상승이 2% 이하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금융 안정이죠.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에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환율이 불안하니까 금리 못 내렸다. 그런 이유인데요. 지금 이번에 그 환율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5일 날 우리 코스피가 거의 9%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환율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 아까 실업률이 증가하면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집값 상승, 가계부채 이거는 금리 가지고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이 금리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금리라는 건 경제 모든 주체에 같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 때문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이거는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니까 이번 달에 그 시장에서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주시장인데요. 미국 주시장은 제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S&P 500은 그냥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하고 상관계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7이나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 보면은 그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체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물론 실질금리가 그렇게는 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최근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주가가 조금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명목 GDP가 올해 6%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좀 낙관적인 수치일 수 있죠. 물론 그 실질 GDP가 2.5%,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는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한 거거든요. GDP 디플레이터가 제가 6% 성장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미국 S&P 500이 적정이가 4,615 정도 나옵니다. 지금 5,500이죠. 한 17% 정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됐죠. 물론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근데 미국의 월간 그 3대 경제 지표라 하면 산업 생산, 고용,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니까 7월 말 S&P가 한 16% 정도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물론 가대평가됐다고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가대평가가 뭐 금융 상황, 여러 가지 상황, 특히 그 유동성이 풍부하면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미국 정가는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가인데요. 제가 계속 그 10일, 20일 단위로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나 증가해 버렸죠. 그러면 일평균 수출이 얼마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면요, 26억 8천만 달러는 됩니다. 올해 들어서 일평균 수출이 최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월말까지 24% 증가세를 유지한다면요, 적정 코스피가 2,773 정도 나와요.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말에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평가해 보니까 코스피가 한 15% 정도 가대평가됐었거든요. 다른 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보고 주가가 7월 중순 이후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깊은 8월 초에 조정이 와버렸죠. 그런데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는 10일까지 주가입니다. 10일까지 뭐 일평균 수출이 24% 증가했는데 주가는 뭐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10일까지 말씀드려서 6.6% 정도 주가가 코스피가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뭐 얼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 증가한다면은 2,770까지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 예상해 보면은 뭐 일평균 수출이 월말 기준으로 한 12%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 수출이라는 게 정말 그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 경제 변수를 전망할 때 H고차가 가장 적은 게 소비자 물가하고 선행지수고요. 그 다음에 H고차가 가장 큰 게 경상지수하고 수출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모델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12% 나왔는데 뭐 10일까지는 24%인데요. 계속 24% 유지한다면은 계속 월말까지도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예상처럼 12%가 나온다면은 지금 주가가 약간 가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일 통계에 나오면은 즉시 제 전망도 한번 수정하고요. 다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단기 금리차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그 10일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10년하고 1년고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뭐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코스피에 1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고 뭐 주가도 그 조정을 보였죠. 그런데 제가 8월 중순 이후로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장기금리는 미리서 많이 떨어졌죠. 단기금리가 떨어져야 되죠. 1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단기금리가 1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보다 더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반등하고
반등하면 어떻습니까? 9월, 10월 가면서 주가가 다시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뭐 이게 9월 가면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10년 국제 수익률이 다시 1년 국제 수익률보다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거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올라서가 아니라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단기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HP 필터로 추세를 구해가지고 또 10일 단위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14일 기준으로 했는데 뭐 1.9%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말에는 거의 5%, 6% 정도 상향 이탈했었거든요. 제가 7월 말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15% 가대평가됐다. 그 다음에 HP 필터에 비해서 한 6% 정도 가대평가됐다. 왜 상향 이탈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향 이탈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요. 0.2% 정도 약간 밑에 있습니다. 거의 그 추세선에 접근해 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또 1호 5%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주가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아직까지도 급락 부분을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좀 만회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계속 쉬지 않고 다시 2,900까지, 3,000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거치고 갈 것인가. 이거는 뭐 다음 9월 초까지 뭐 데이터가 뭐 실제 주가가 말해 줄 텐데요. 뭐 제 예상치는 여기서 급등은 이제 단기 급등은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조금 하락하다가 9월 초순까지 조정을 거치고 9월 중순 이후로 12월까지 다시 그 상승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또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 뭐 유동성을 발표했죠. 그런데 뭐 유동성은 6월까지밖에 발표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시가총액 우리가 매일 일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8월까지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을 예상하고 이걸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또 저평가가 많이 확대됐어요. 저는 이 평균까지는 여러분 이거 주식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미국 명목 GDP 가지고 뭐 S&P 500을 평가했습니다만은 우리 명목 GDP 올해 4% 성장, 이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명목 GDP를 한 5.5% 예상하고 있어요. 4% 이상은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4%만 성장하더라도 적정 코스피가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된 적도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정말 올랐느냐. 그런데 이 코스피가 그 연말 코스피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코스피 올랐죠.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2000년에서 그 연평균 7%는 올랐습니다. 우리 주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러고 최근 것 특히 더 덜 올라서 그러지만은 연말 지수는 어떻습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목 GDP 올해가 4% 성장한다면 적정 주가가 3,200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코스피가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에 대해서 가대평가됐을 때, 특히 2021년 상반기 이 무렵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는 24% 정도 저평가됐어요.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계속 주식 비중,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제자리 가다가 또 저평가 형용으로 확대됐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걸 따라가리라 보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3,200 될 때까지는, 그게 뭐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냥 우량주 보유하고 주식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비중을 좀 조절하면 더 좋죠. 이번처럼 7월 중순 이후에 여러분 이거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놨다면 8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기준은 그거예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얼마나 2로 벗어났느냐. 2로 많이 벗어나면 주식 비중 줄이고 혹은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인버스로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했죠. 그래서 8월 초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거를 다시 그 올라가는 데다 걸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올라가다가 8월 충격으로 다시 이 거리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16%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자리에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뭐 종목별로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은 주식을 그냥 그렇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별로 금에 얼마나 투자하시라 이런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달러 지수하고 추세가 다르죠.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요. 금값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금값이 추세에 비해서 너무 2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얼마나 조정을 보일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신문 보면은 뭐 닥터 코프라고 그러죠. 세계 경제 흐름을 알려준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 보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구리 가격이나 그 다음에 국제 유가는 우리 코스피가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그랬죠.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안 좋으면요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지 않습니까?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출을 표현하는 게, 선행하는 게 또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스피가 오르면은 뭐 세계 경제 좋다. 국제 유가도 오른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세계 경제 나쁘다. 국제 유가, 돈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7월 말까지인데요. 8월에도 주가가 떨어졌죠. 뭐 유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코스피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 가격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왕 8월, 9월 초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12월까지 특히 4분기 주가가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유가도 오르고 돈 가격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여러분 자산 중에서 이런 원자재도 약간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9월부터 투자 동행반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경제 지표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경기 진단,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일평균 수출 금액 10일, 20일 단위로 이렇게 발표되니까요. 그런 수출이 발표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모델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올 초에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달에 주식 비중, 채권 비중, 현금 비중을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더라도 이번 달처럼 올 초에 주식을 사느냐, 8월 5일 날 사느냐, 그 다음에 오늘 사느냐, 그에 따라 수익률이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거를 일별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거 일별 예측 모형도 계속 만들어가고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뭐 얼마나 정확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9월부터는 9월 중에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 시기가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아니면 중순무렵일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리스크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